샬롬. 29번째 창작 노트. 상행과 연금술사의 문. 1990년대 중반에 물리학자 킵소는 책 홍보를 위한 북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그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론상의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해준 이야기에 나는 완전히 매료됐다.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우리는 타임머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잘 탈 것 내지는 다른 시대로 전송해주는 일종의 순간이동 장치를 떠올린다. 그러나 깁손이 묘사한 타임머신은 한 쌍의 문에 가까웠고, 한쪽 문으로 들어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물체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다른 문에서 나오거나 거기로 들어가는 식으로 기능했다. 이런 식의 타임머신은 탑승식이나 전송식 타임머신에 대해 제기된 몇몇 문제점,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등등들을 해결해준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깁슨이 수학적 분석을 통해 이 타임머신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시간선의 경우도 자기 모순이 없는 단 하나의 시간선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시간여행 소설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런 일이 불가능한 과거는 대개 비극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꾸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극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간여행 소설이었다. 소설의 배경으로는 무슬림 세계가 적절하다고 느꼈는데,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슬람 신앙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득 시간여행 소설의 재규적인 성격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틀과도 잘 어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았다. 숨. 이 단편은 두 개의 완전히 상이한 소재에서 영감을 얻었다. 첫 번째는 10대 시절에 읽은 필립 캐딕의 전기개미라는 단편이었다. 이 단편의 주인공은 병원에 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실은 로봇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한다. 나중에 그는 자기 가슴을 열고 릴에 감긴 천공 테이프를 천천히 풀리면서 그의 주관적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주인공의 이미지는 내 뇌리에 뚜렷하게 남았다. 두 번째 영감은 로저 펜로즈가 황제의 새로운 마음에서 엔트로피에 관해 논한 대목에서 얻었다. 펜로즈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음식에 포함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율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몸이 발산하는 열은 고엔트로피 형태의 에너지이고 무질서도가 높은 반면, 우리가 흡수하는 화학적 에너지는 저엔트로피 형태의 에너지이고 무질서도가 낮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는 질서를 소비하며 무질서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의 무질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애당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주가 지극히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펜로즈의 설명을 읽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단편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소설의 형태로 전달하고 싶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영국의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썬의 레퍼토리 중에 어떤 농담이 너무나도 웃긴 나머지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이 웃다가 죽어버린다는 내용의 종극이 있다. 이것은 해로운 감각의 모티브라는 이름을 얻은 오래된 수사법의 실례인데, 당사자가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죽어버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상술한 몬티피어선의 종극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그런 농담의 독일어 버전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인용할 수 있다. 자기가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는 말이다. 이 수사법의 대다수 버전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호러 소설에서는 곧잘 사람들을 광기에 빠뜨리는 저주받은 책들이 등장한다. 나는 이런 설정의 초자연적이지 않은 버전이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고한 논거가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이 그런 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숙고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듭 언급할 것이므로 오히려 더 확산될 것이었다. 물론 보호 장치는 존재한다. 아무리 빈틈없는 논거라 해도 듣는 사람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는 법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추상적인 논거만으로는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그런 논거를 물리적으로 예시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 과학소설에서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안테나처럼 완전히 자란 상태로 튀어나온 인공 존재들이 수없이 등장하지만 나는 의식이 그런 식으로 생겨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유용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적어도 20년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 존재라고 해서 인간보다 더 빨리 배운다는 증거는 없다. 나는 바로 그런 20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얘기를 쓰고 싶었다. 나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정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로봇과 열애에 빠지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연인들은 처음으로 크게 싸우자마자 헤어진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인데도 최소한의 보살핌만으로 체면 치레를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완전히 무시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상대가 연인이든 아이든 동물이든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욕구와 자기 자신의 욕구 사이에 균형을 맞출 의지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인공지능에게도 마땅히 법적인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소설은 꽤 있지만, 그런 큰 철학적 의문에 천착하느라고 그 저번에 깔리 세속적인 현실을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영화나 언제나 거창하고 로맨틱한 제스처만을 통해 사랑을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랑이란 긴 안목으로 보면 돈 문제를 해결하거나 배우자가 방바닥에 팽개쳐 놓은 빨랫감을 챙기는 일 또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를 획득한다면 큰 진전이겠지만, 인간 측에서 인공지능과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일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설령 인공지능의 법적 권리를 얻는 게 탐탁지 않다 해도 의식을 가진 기계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폭발물 탐지견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들의 가치가 전적으로 폭발물 탐지 능력에만 달려있다는 입장이어도 그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이 당신의 이익에도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맡은 역할이 직원이든 연인이든 반려동물이든 간에 성장 과정에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몰리 글로스의 연설문을 이용해 보겠다. 그녀는 어머니가 된 일이 작가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키운다는 행위는 그녀로 하여금 이 거창한 문제들을 깊게 불가피하게 일상적으로 짚고 넘어가게 만들었다.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과 이별이 존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존엄과 관용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이고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갈등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무엇이든 중대한 책임을 지울 작정이라면 그 인공지능은 이런 의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컴퓨터 메모리에 칸트의 저서들을 로딩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좋은 육아법에 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포모,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포모.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는 남이 지정해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일에 소질이 없지만 이따금 드물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프 멘더미어는 가상의 인공 유물들을 동원한 박물관 전시회라는 아이디어를 중심에 두고 앤솔리지를 편집하고 있었다. 화가들이 해당 유물의 사파를 그리면 작가들은 그 사파에 딸린 설명문을 쓰는 방식이었다. 화가인 클레 브로드모어는 자동 보모의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것은 갓난아이를 돌보도록 설계된 준 로봇식 기계였다. 나는 이것에 관해서라면 쓸 수 있다고 느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자기 딸을 위해 특별한 아기 침대를 구안했는데 그녀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손상을 입고 결국 자살했다는 끈질긴 소문이 지금도 돌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이며 그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다. 반면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B 왓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자기 아이를 쓰다듬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때면 어머니의 사랑이 위험천만한 수단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왓슨은 20세기 전반기의 육아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자신의 접근법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의 자식들 모두는 장성한 뒤에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중 2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고 1명은 성공했다.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1990년대 후반에 개인 컴퓨팅이 미래에 관한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발표자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영구히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주장이었지만 당시 하드디스크 공간은 동영상 보존에 이용하기에 너무 비쌌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나는 그것이 인간의 정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는 인간의 기억이 오류투성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실에 직면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정확한 기억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몇 년마다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리고 곱씹어 보곤 했지만 그것을 소설화하는 일에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회고록의 집필자들은 기억의 유연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글들을 많이 썼고 나는 그들의 의견을 단순히 재탕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중 문자가 구슬 문화에 끼친 영향에 관해 쓴 월터 옹의 구슬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 포함된 대담한 주장들의 일부는 현재는 의문시되고 있지만 내게 큰 자극이 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테크놀리지가 인간의 인지 과정을 변화시켰을 때와 장래에도 일어날 그런 변화 사이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거대한 침묵, 거대한 침묵. 실은 거대한 침묵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두 편 존재하며 이 작품집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중 한 편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나는 간극을 메우자라는 학술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의의 목적은 예술과 과학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참석자들 중 한 명이 제니퍼 알로라였는데 그녀는 아티스트 듀오인 알로라 칼사다야의 일원이었다. 나는 이들이 창조하는 예술의 형식, 행위예술과 조각과 소리의 혼성체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이들이 다루는 개념들에 관한 제니퍼의 설명에 매료됐다. 2014년에 나는 제니퍼에게서 그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의인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세계 사이의 접점에 관한 멀티스크린 영상 설치물을 제작할 생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레시보에 있는 전파 만원경을 찍은 영상에 근처의 숲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인 푸에르토리코 앵무들의 영상을 병치할 계획이었는데 내게 세 번째 스크린에 떠오를 자막에 텍스트를 써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텍스트는 앵무새 한 마리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우화 형식으로 일종의 종간 번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나는 주저했다. 비디오 예술에는 문회한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화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약간의 초기 영상을 보여준 뒤에는 한번 써보자 결심했고 향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종교적 방언이라든지 언어의 소멸 같은 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영상 설치물은 거대한 침묵으로 명명된 뒤 필라델피아의 페리니 워크숍 앤드 뮤지엄에서 열린 알로라와 칼사다이 전의 일부로서 전시됐다. 완성된 설치물을 직접 본 내가 예전에 내린 어떤 결정을 후회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제니퍼와 기에르모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아레시보 전문대로 나를 초대한 적이 있는데 나는 글을 쓰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요청을 사양했다. 그러나 벽극의 스크린에 투사된 아레시보의 영상을 처음 봤을 때에는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5년에 제니퍼와 기에르모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이 플럭스의 특별호에 기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 공동 작업했으니 텍스트를 게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내게 제안했다. 처음부터 독립적인 읽을거리로 쓴 것은 아니었지만 의도한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도 충분히 몫을 해내고 있었다. 단편 거대한 침묵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온팔러스. 우리가 지금 젊은지구 창조설이라고 부르는 가설이 과거에는 상식적이었던 적이 있었다. 1600년대까지도 지구는 최근에 창조됐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물학자들이 주위 환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설에 상반되는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400년 동안 이런 단서들은 계속 증가하고 서로 맞물리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반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궁금했다. 젊은 지구 창조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나이테가 없는 나무들, 봉합선이 없는 두개골처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그러나 밤 하늘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훨씬 힘들어진다. 현대 천문학의 많은 부분은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전제로 삼아 발달했다. 우리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 인류도 특권적인 위치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말이다. 이것은 젊은 지구 창조설의 정반대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체가 아무리 빨리 움직이더라도 물리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도 코페르니쿠스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만약 인류가 정말로 우주가 창조된 이유였다면 상대성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리 법칙도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마땅하며 그 사실 역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자유의지에 관해 토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바꿔 말해 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철학자들은 이런 의견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벌여왔다. 혹자는 1521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예로 든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이외의 행동을 아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루터의 공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 만약 그가 나는 어떤 식으로도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 그렇다고 그를 더 칭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우리의 우주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다른 버전의 평행 우주들로 끊임없이 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나는 불가지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 해석의 지지자들이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지금보다 조금 덜 과격한 주장을 펼친다면 그들이 받는 저항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그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다른 우주가 언제나 존재하므로 그 선택의 윤리적 무게는 무효화된다는 논리다. 설령 다세계 해석이 옳다고 해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런 식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의 성격이 그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라면 그와 비슷하게 그 개인의 성격은 그가 여러 세계에서 해온 선택들에 의해 밝혀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여러 개의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명의 마르틴 루터들을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교회의 권위에 거역하지 않은 루터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세계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 나의 초고를 읽어준 시커머 할 워크숍과 리어 혼도 워크숍 참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품들에 대해 의견을 보내준 캐런 조이 파울러, 몰리 클로스, 데니엘 에이브럼, 벤저민 로젠바임, 메건 맥컬린, 제프 라이먼, 모지드 제농구, 리처드 버트너, 크리스토퍼 로에게 감사드린다. 공동 작업을 제안해준 제니퍼 알로나와
게르모카샤타이에게 감사를, 이 책을 믿어준 팀 오코널, 그리고 나를 믿어준 커비 김에게 감사를, 그리고 마시아 글로브에게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옴기니의 말. 2019년 5월 7일 미국에서 하드커버 단행본으로 출간된 테드 창의 숨은,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숨은 데뷔작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출간된 지 무려 17년 만에 나온 신간이며, 표제작인 숨을 포함하여 21세기 들어 테드 창이 쓴 총 9편의 중 단편들을 망라한 두 번째 작품집이다. 테드 창이 본업인 테크니컬 라이팅을 병행하며 평균 2년에 한 번씩만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9편은 결코 적은 작품 수가 아니다. 특히 탈구했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아직 어떤 매체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최신작 옴파르스와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 두 번째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으니 오랫동안 그의 신작에 목말라 하던 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숨의 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건이라는 뉴스데이의 지적은 바로 이런 측면에 대한 언급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현역 SF 작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원래부터 높았던 테드 창에 대한 평가가 근년 들어 현대문학 최고의 단편 작가라는 식의 극찬으로까지 확대된 배경에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네 인생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컨택트의 비평적 상업적 성공이 자리 잡고 있다. 그을린 사랑, 시칼리오 암살자의 도시 등으로 주목받는 거장의 위치에 오른 드니 빌레브 감독은 특유의 장중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력으로 원작 못지않게 지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영화 덕분에 평소에는 과학소설에 선뜻 손을 대지 않던 독자들까지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찾아 읽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강조하는 하드 SF 작가의 작품이 이토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선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작품은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요청을 받고 쓴 작품답게 전문 용어가 범람하는 하드 SF 특유의 인포 덤프 문법을 자유자재로 구사, 테드 창의 거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학소설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정교한 사고 실험의 장을 제공해주는 장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과학기술적 개념이나 물리적 사상의 경이로움에 천착하는 대신 과학 철학적인 사고 실험 자체를 소설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애당초 이런 시도가 문학으로서 성공하려면 해당 실험의 논거가 현실적인 서사, 작가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리적 정합성과 비유적 맥락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맞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인데 이 책 말미에 실린 일견 담당해 보이는 장장 노트는 바로 그런 치열한 고민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발표된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은 자유의지와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 자문역을 맡기도 했던 노벨상 수상자 깁손의 웜홀 타임머신 이론을 바탕으로 아라비아 나이트의 액자시 구성과 투기의 서정적 작품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걸작이다. 네 인생의 이야기와도 공통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인상적인 이 단편은 발표되자마자 평단 내외의 격찬을 받았고 SF계의 양대 상인 후고상과
네뷸러상을 휩쓸었다. 이듬해인 2008년에 발표된 표제작 숨은 자체적 원리에 입각한 세계 구축이라는 창작 기법이 엔트로피 개념을 둘러싼 바로크적인 상상력과 어우러진 그의 대표자 중 하나이다. 숨의 주인공이 사는 관통 불가능한 구름 벽에서 에어싼 세계는 화강암 관으로 된 천장이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는 비밀론의 탑에 그곳으로 폐계를 이루며 주인공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 세계의 진실과 직결된 에피파니를 경험한다. 하드 SF 작가로서의 장수를 보여준 이 단편은 앤솔러지 이클립스 2에 실리자마자 영국 과학소설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했고 전작인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에 이어 데드창의 제2년 연속 휴고상을 안겼다. 데드창이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 중에서 가장 긴 중편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는 인간의 초월 지능을 다룬 초기작 이해나 네이처에 게재된 짧은 단편 인류 과학의 진화의 주제적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그 창조자인 인간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감정적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이미 준비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고전적인 인공지능과는 달리 유전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생성되는 생물학적 계산 지능인 지지언트들이다. 온라인상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형태로만 가동되며 업계 용어로는 종종 어수선하다로 표현되는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것들이 수행하는 행동의 실효성은 굳이 유물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전혀 별개의 것이지만 장작 노트에서 강조했듯이 테드창은 실생활에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상보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평가는 이듬해 후고상과 루커스상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데드창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를 기점으로 과거보다 좀 더 유연하고 유기적인 창작 기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가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학제간 컨퍼런스나 창작 워크숍에 등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버전이 시청 가능한 거대한 침묵은 이런 학제적 탐구의 가시적인 성과물이며 그가 현대미술센터에서 라이프 로킹과 인간의 기억을 주제로 했던 강연의 내용은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에 담긴 담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행동심리학의 스캔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육아관에 이식한 감이 있는 대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에 이르러서는 초월적 논리의 귀재인 테드창의 작정하고 생활 밀착형 하드 SF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농담마저 돌았지만 젊은 지구 창조설과 전동설을 다룬 최근작 옴팔로스를 통해 그는 바벨론의 탑에서 지옥은 신의 부재와 숨의 계보를 잇는 진태제를 제시하며 세계 창조자로서의 건재를 알리고 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데드창의 최신작에 해당하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은 하드 SF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의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을 세렌 키르케고르의 구원 개념에 투영한 역작이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상반되는 내부 요소들을 규합하며 성장하는 존재임을 지적했고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특정한 본질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자유의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오는 현기증이므로 구원 역시 이 자유를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설파했다. 키르케고르나 하이데거로 대표되는 초기 실존 철학의 대두가 이성 중심의 근대 철학의 좌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다세계 해석의 기반을 제공한 양자역학이 뉴턴 역학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의 전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 사이에 명백한 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중편의 중심적 도구인 프리즘 테드창은 19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라이너 블라가가 다세계 존재를 실증할 목적으로 학술지에 제출했던 실험 제안서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상징하는 21세기의 과학기술의 현기증나는 가능성은 주인공인 넷과 데이나의 개인사 레벨로까지 끌어내려 설판 작가의 수완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테드창은 1967년 뉴욕 주 포트 제퍼슨에서 중국계 이민 2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아시모토와 아서 클라크 등의 소설을 담독하며 SF와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을 쌓았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아이비리그의 명문 브라운 대학에 입학해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학자의 세계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작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졸업 후 워싱턴 주 시애틀 교회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계약을 맺고 기술 매뉴얼을 쓰는 한편 저명한 SF 창작 광자인 클라리언 워크숍에 참가해 큰 자극을 받는다. 강사 중 한 명이었던 작가 겸 비평가 토머스 뒤시는 테드창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옴니의 편집장인 엘렌 데틀로에게 습작 단편 바벨론의 답을 보냈다. 이듬해인 1990년에 이 단편으로 데뷔한 이래 테드창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의 긴 숙성 기간을 두고 잡지나 학술지 한 편씩 작품을 발표했고 2002년에는 첫 번째 작품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출간하여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중요한 작품집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고 그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심오한 걸작들의 향연이라는 극찬을 받는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2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15개의 국에 번역 계약되었다. 2019년에 현재 컨택트를 각색한 에릭 헤이저러에 의해 테드창의 또 다른 작품인 이해와 영화, 화화,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 드라마화가 진행 중이다. SF 팬답게 세계 각국에서 열린 SF 대회와 각종 문화 행사에 참석하여 해외 팬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테드창이 2009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게스트 작가로 특별 초빙된 것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당시에도 이미 전설적인 작가로 이름 높았던 그는 열흘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강연을 포함한 공식 일정과 개인적인 일정을 정력적으로 소화했고 작품 못지않게 진지한 인품과 지적인 성실함으로 그를 만난 모든 독자를 매료시켰다. 테드창은 3년 뒤 2012년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연사로 재차 방문해 과학기술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 강연한 바가 있다. 무더운 여름에만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시베리아에 한풍이 들어오는 겨울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 끝.